잠시 후에는 금융통화회의가 열리는데요. 금통위를 앞두고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열리게 될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상향 조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 침체, 거기에 가계부채 재증가와 한미 간의 금리 차까지 이 금통위 위원들의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통화정책 방향성을 지향해야 될지 오늘은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가 4.2%의 이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3대 지수 오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 양대 이벤트 예. 여름 휴가철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오늘 시간 외에서 발표했던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예. 예상대로 좋게 나와서 첫 번째 이벤트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상황으로 끝났고요. 예. 잭슨홀 미팅 앞서서 미국의 그 장기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정영급 PD께서 보시겠습니다는 2년물도 떨어졌고 10년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보정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변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에 의해서 장 초반에는 사실 이것이 미국 3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미국의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10년물 금리가 너무 오르겠다에 따라서 4.2% 공포를 이렇게 공포가 확산됐었죠. 예. 근데 한때 그 4.5%를 넘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은 4.18%까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그 배경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 공포에 탈피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업종들, 그중에서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여기에는 이제 엔비디아도 자연히 들어가죠. 예. 여기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중립금리 문제가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금리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보면 지금의 인플레 타겟팅 선이 2%다. 이게 이제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운영은 서브프라임 이후 리먼 사태 때부터 운영은 좀 보조 지표로 이렇게 됐었고요. 예. 공식적으로 2% 타겟팅은 버냉키 의장이 2011년서부터 했었거든요. 이때 인플레 타겟팅 할 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금리가 마이너스 0.5%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전에도 한번 우리가 윌리엄스 모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최소 플러스 0.5다. 그러면 11년 전에 설정돼 있던 인플레 타겟팅 이 2%가 예. 중립금리가 최소 1%포인트 이상 올라간 시점에서 그렇죠. 그대로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사실 그 미국 증시의 3대 지수의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현재 사실은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2%에 더 가깝게 될수록 금리 상승 이런 고통은 더 심해지거든요. 예. 그럼 고통이 심해진다고 본다면 그걸 고집하면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의 이렇게 하락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또 계층 간 양극해서 중하위 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고통이 증가하거든요. 이걸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인플레 타겟팅 선을 좀 조정하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지금의 최소한 중립금리가 0.5% 수준이라면 2%를 3%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2%, 3% 올려 예. 금융 완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줄어들어. 그렇죠. 그러면 빅테크 업종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장 초반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초반만 해도 한 8% 급등했는데 벌써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로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그 의미 좀 전해주시죠. 네, 이틀 전에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발음은 잘못됐지만 어제 지금 사과도 드렸으면 사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면서 엔비디아의 그 주가가 거품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하는 쪽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에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의외로 좋을 것이다 하면서 에코프로 한국 2차 전지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은 길을 간다.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시간외의 오늘 장중의 주가보다 시간외의 주가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한국경제TV의 캐스터분들이 발빠르게 전해줘서 아마 했습니다. 그 내용을 향후에 엔비디아의 주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도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내용으로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가 조건이 충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첫 번째는 beat, 뛴다.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끌어간다. beat and raise 문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개구리가 경제 발전 단계 상품 지기소를 뛰어넘고 한꺼번에 뛰어오른다. 리프 프로깅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여부를 충족하느냐 문제. 두 번째는 서프라이 대비해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해 되느냐. 이 서프라이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프라이라면 예. 오버 디맨드가 되고, 오버 디맨드는 지금 월가에서 PSR, Price to Sales Ratio. 그래서 PER 지표라든가 PDR 지표가 안 맞니까 예. PSR 지표라든가 PDR 지표, Price to Dream Ratio를 이렇게 중시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장성 지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 초과 수요 상태니까 매출이 증가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 문제에서 부합되느냐 문제.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심사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1차 수출 통제에 이어서 2차 수출 통제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가 중국의 수출 규제가 됐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엔비디아가 얼만큼 타격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요건에서 오늘 실적 발표에서 나오느냐, 입증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그래픽과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 장치의 그 매출액이 CPU 중앙 처리 장치에 이런 CPU의 매출액을 뛰어넘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 중시하는 beat and raise 조건, 다시 말하면 리프 프로깅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측면에서 오늘 장중에 주가 상승폭보다 시간의 주가 상승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월가의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HSBC라든가 이런 데는 목표가를 향후에 80% 이상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예.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가 오늘 어떤 주가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틀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2%대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말이 많죠. 지금 물가가 이제 통제되고 있다. 예.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2%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물가가 안정돼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을 아주 오랫동안 경제 전문 작가로서 우리나라의 아마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서영하 작가가 아이고 지금 오이 하나에 1,700원입니다. 상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200g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ES 그 앵커 같은 경우는 복숭아 하나에 8,000원입니다. 물가가 안정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이 많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했었던 내용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 총재께서는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다, 2%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실 8월에 9월에는 조금 3% 올랐다가 내년 중반 때, 요 내년 중반 때 의미는 어떠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시차가 사실 그 1년 정도로 본다면 지금 시점에 타겟팅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이게 예. 2% 떨어진다. 그리고 2%로 안정된 것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크다.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대목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한미 간의 금리 차에 대해서 우려가 많죠. 지금 2%포인트로 벌어졌는데 예. 요거는 수준이 지금의 수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방향성이 중요하다. 체인지다. 요거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할 때 에스트로 모델에 의해서 레벨
체인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가지고 좀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가계부채는 지금 GDP 대비해서 100%가 넘었는데 100% 밑으로 가려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요. 부동산 대책은 지금 경착륙시키지 않고 연착시키는 데 초점을 두겠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위기 문제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하는데요. 이 한국경제의 편집국장이신 박준동 국장께서 굉장히 경제 전문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문제거든요. 그러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한번 이걸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차이나 펀드런, 차이나 펀드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 지금 차이나 펀드와 관련돼서 하루에 300억 이상씩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차이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 영향에 제한적이다 하는 측면은 우리 국민들의 중국 관련된 투자자 입장과 좀 체감적으로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창용 총재가 남긴 발언 중에서 이 다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물가가 2%대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물가 아직도 비쌉니다. 체감도 되고요.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네, 7월에 우리 CPI가 2.3%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대표 물가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대표 물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인플레 지표는 뭐 근원 CPI도 있고 많기 때문에 2.3% 많이 알려 있습니다는 이게 선진국 중에 유일하다. 그런데 사실 2%의 유일하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유일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CPI의 구성 항목이라든가 전수조사하진 않거든요. CPI 구성 항목이라든가 가중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7월 물가가 3.2%고 우리가 지금 2.3%니까 우리가 뭐 유일하게 2%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가 가능한 문제인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CPI의 편제 방식이 자 지금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생활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홍영표 입장에서도 사실 그 주거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결혼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주거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식생활 문제에서는 뭐 GS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뭐냐 그거 뭐죠? 즉석 식품이라 그러나요? 뭐 삼각김밥 이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생활이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CPI의 편제 방식은 항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중치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국민의 어떻게 보면 물가와 관련된 이런 것을 CPU가 한국은행의 CPU의 편제 방식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2% 지표 물가의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안정돼? 무슨 얘기냐? 체감 경기는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 물가는 굉장히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 물가, 체감 물가 간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자, 이 총재께서 그것도 뭐냐 2%가 선진국제 유일하고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될 정도로 중앙은행 총재 훌륭하시지만 서운하다.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 GS ETL 25에 한번 이렇게 아니면 식품 가게 한번 가보셨느냐? 주부 입장에서 한번 가보셨느냐? 물론 가보셨을 거를 생각됩니다.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물가 안정을 제일선 목표로는 총재께서는 사실 그 저쪽에 뭐냐 여기 중림시장도 한번 방문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는 그래야 국민 편에서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현장을 한번 다녀보실 건 다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녀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 반박을 잘 말했던 기재의 국회의원들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거든요. 다른 건 그렇게 반박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더 서운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찌 보면은 선진국 가운데 물가가 2%대 진입한 거는 우리나라가 뭐 유일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성이 잘 추진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블러드 지금 이제 퍼듀대 학장으로 가셔서 그동안 매파 기지를 가장 서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 강하게 옹호했으니까 미국의 물가가 3.2%로 이렇게 안정된 게 페드의 금리 인상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월가에서 왈갈갈 하는데요. 사실 그 코로나발 인플레 문제는 다중공선성
성향을 갖고 있지만 총공급과 총수요, 총수요인이 같이 겸하고 있지만 또 다른 요인도 겸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이게 경기 과열에 의한 총수요, 디맨드 풀 사이드냐,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또 각종 비용에 따른 코스 풀 사이드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요인 분석하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공급 측 요인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플레 대책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과열돼서 자 뭐든지 이렇게 해서 오버 디맨드가 돼서 자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쯤에 경기 과열 인플레에 따른 그 수요를 줄이기 위한 총수요 관리 대책이거든요. 근데 공급 측 요인이 강한데 총수요 관리 대책에 해당되는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위험상으로 물가가 2.3% 떨어졌다 해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오히려 대표적으로 보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30달러 가다가 예. 오늘 78달러 정도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소폭 하락했죠. 마냥 이게 공급망이 좀 풀리면서 이런 유가를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것이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를 이렇게 안정시키는데 도움되지 않았느냐. 이런 쪽이 블러드 총재 얘기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페드의 금리 인상 효과다 하는 측면에서도 대부분 학계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그렇게 크게 먹혔느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CPI가 6월 달에 정점이었습니다. 9.1%입니다. 올해는 7월에는 3.3%입니다. 급락했죠. 3분의 1 토막으로 급락했습니다. 거의. 그다음에 우리 CPI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정점이었어요. 6.3%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2.3%입니다. 미국보다 금리 인하폭이 물가 하락폭이 우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행 방식대로 단순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적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창용 총재도 훌륭한 세계적 학자고요. 그다음에 블러드 총재도 블러드 그 학장도 세계적인 학장이니까 야 중앙 입장에서 거기에 보드 멤버 했던 사람 그리고 책임자 입장에서 금리 인상 효과가 지금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 근데 학계에서는 무슨 얘기냐? 콜스 푸시 사이드인데 공급적 요인인데 어떻게 총수 관리 대책인 금리 인상 가지고 효과를 받겠느냐?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토론이 많이 벌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한은 총재의 발언대로 물가가 안정된 부분이 총수요 관리 대책으로 효과가 적은 금리 인상 덕분이라면요. 그만큼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다. 이런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적은 금리 인상 가지고 물가를 선진국 유일한 쪽에서 낮췄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금리 인상이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됐으면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MZ세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후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변경하는데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테일러 준칙입니다. 예. 근데 이 테일러 준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관계상 요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어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한국의 이렇게 기준금리의 적정성을 이렇게 따져보면 옛날에는 금융연구원의 이분도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요. 한국의 적정금리 논리할 때 한 2.5% 정도 했는데요. 지금 수정된 테일러 준칙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예. 한 3%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준금리 지금 3.5%죠? 예. 그러면 2.5%는 제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수정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나왔던 3% 정도로 보면 우리 기준금리가 과도하게 올랐다. 그런 쪽이 나오죠. 예. 그럼 어떻겠습니까? MZ세대든가 소상공인은 굉장히 선호고 그다음에 예대 마진폭에 의해 가지고 하는 은행들은 배부르고 은행들은 배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물가 수준보다 높고 지금 2.3%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물가 수준보다 높고 적정 수준보다 높다 하는 이런 측면의 향후의 방향성 정책 측면에선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적정 수준에 비해 많이 올렸다면요. 부작용도 그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가장 최근 통계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과 동일한 전분기 방식인데요. 우리 2분기 성장률이 0.6%입니다. 근데 일본은 1.5%입니다. 일본의 경제 발전 단계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리질런스 탄력도를 가져가야 되는 우리가 2분기 성장률이 일본보다 반토막 미칩니다. 올해 성장률 아마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로 일본에 뒤지지 않겠느냐. 특히 MZ세대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취약해서 경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거 아마 금통이 오면서 한국은행의 수정전 방치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성장률 보면 1.4%인데요. 이게 1.4% 밑으로 떨어지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1.3% 정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태로 이 상태입니다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 측면. 예. 내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우리가 경기가 올해 들어서는 상저하고다. 연속해서 내년의 성장률은 올해 1.3, 1.4%에서 지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2.3, 2.4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올해 1%, 내년에도 1%다. 한국 경제 특유의 리질런스, 탄력도 문제에선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한은 입장에서 물가만 잡아야 되느냐? 예.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에서 리질런스 복원시키고 잠재 성장 기반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통화정책에서 금융이 실물벌에서 3대1 정도로 금융이 실물에 리딩 인더스트리 바뀐 상태에서는 이걸 도외시할 것이냐. 한 번 정도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미국처럼 R스타 금리와 R 더블스타 금리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현재 금리 수준만으로도 이미 금융 건전성을 많이 떨어뜨린다. 이런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올해 잭슨 미팅에서 중립금리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떨어지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한 2, 3개월 전서부터 중립금리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소 어렵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중립금리, R스타 금리, R 더블스타 금리에 대해서 R스타 금리는 실물 경제에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그 금리 수준이다. 예. 경기가 과열도 아니면 침체도 아닌 중립적인 수준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더블스타 금리는 중립금리는 뭐냐면 금융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건전성을 흐트러지지 않는 금리 수준이다. 근데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시는 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돈 이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행 위기라든가 신용등급 강등 문제라든가 벌써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새마을금 거래든가 이런 쪽에 많은 쪽의 금융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약화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 금리를 올렸지 않았느냐 하는 물가 완화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지 않았냐 하는 이런 속에 금융의 불균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우리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10대 대국이지만 가장 중요한 파이낸스과 리얼 섹터 리딩 인더스트리 상태에서는 금융 부분은 뭐냐면 포트폴리오는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금융사의 통화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물경제에 되지만 리딩 인더스트리 파이낸스 쪽에서 보면 우리가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되겠죠. 예. 신흥국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진국 물가를 중시하지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중시해야 된다. 펀더멘탈 입장에서는 성장률, 물가가 잡혔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잡혔다고 우리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진다면 이게 되겠느냐. 펀더멘탈.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라든가 경상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경상 수지라든가 이렇게 사실 무역 수지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 어떻게 요 대목은 우리는 물가를 관리하고 자 추경호 총리는 경제 성장이 이끌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 서로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를 관리만 가능하면 됩니다. 소위 디스인플레만 됩니다. 이것이 2%에 딱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매파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 시각에선 우리는 선진국이 금융상의 예.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맞게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잭슨홀 미팅에서도 인플레 타겟팅 상향 조정 문제 쉽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정렬한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 목표선의 안정유지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예. 쉽게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립금지 논쟁 나오고 인플레 타겟팅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제3의 통화 대안이 나오는데요. 뉴노멀 환경에서는 종전의 입장대로 통화 정책을 취하면 안 된다. 지금 얼만큼 디지털이든가 뭔가 통화 정책 여건이 베꼈느냐. 그래서 과거 오프라인의 통화 정책을 하지 말고 디지털상의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예측이든 예측에 맞춰서 중립금리든 인플레 타겟팅이든 이런 쪽에 전부 통화 정책을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하실 걸 물론 훌륭하시기 때문에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물가가 2%가 안정됐다는데 국민 입장에선 상추 이렇게 한 거 묶은 게 지금 5,000원씩 가는 이런 입장에서 이게 되겠느냐. 좀 이거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잠시 후 열리게 될 금통위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